예. 사실은 2021년, 2020년 영끌했던 그런 사람들도 불안불안하긴 마찬가지고요. 집을 팔아야 될지 뭐 하여간 다들 걱정이에요. 네, 사야 지금. 될지 예. 사줘야 될지. 그래서 오늘 전인구 대표의 2022 부동산 키워드 탑 5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입니다. 금리. 예. 듣고 지금 나면 알 것 같았다. 그 전에 모르다가. 네. 예, 정말 그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예.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전에 기준 금리보다 지금 조금 올랐지만 그 정도만도 못 하거든요. 절반도 안 올라왔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대출 금리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 코로나 전에만 해도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3%대 초반으로 받았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5% 가까이 네. 받는다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됐을 때 아파트를 내가 사는데 대출 금리를 5% 이상 주고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억당 500만 원이거든요. 10억이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10억 대출 받으면 400만 원씩 월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대출 이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을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먼저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 네. 있는데 예. 대출 뭐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씩 좀 텀을 두고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자신감을 갖고 또 아파트를 산다라던가 이런 투자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세 번째로 할게요. 네. 네. 세 번째는 아,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예. 이거는 언젠가 한 번은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네. 돈만 있으면 서울에 살고 싶다 마음 먹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저도 그래서 서울에는 아직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제 그 자리들이 활발해지냐 둔화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권이 한번 바뀌게 되면은 한 번쯤 이거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럼 거죠. 대선하고 맞물리는 거죠. 네, 다 맞물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 재개발 재건축을 좀 어떤 정책을 좀 옹호하는 쪽이 있을 거고 이거를 좀 막으려고 규제하는 쪽이 있을 건데 어느 쪽이냐 따라에 따라서 5년의 향방이 바뀔 것이다.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굉장히 좀 흐름이 빠르죠. 아파트 단지에서만 서로 다 동의가 나오면 네. 바로 이 안에서 넘어가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협의라던가 이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재밌는 건 재건축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재개발은 내가 도로라던가 그런 것도 다 됐다. 예, 어쨌든 대지 지분만 있으면 다 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더 어떻게 보면 확률은 낮지만 로또의 효과가 크더라.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재건축을 살 여력이 안 될 거예요, 이제. 너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재개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눈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1억 이하라던가 뭐 3억 이하대의 재개발 투자 물건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사실 어느 정권으로 가든지 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5년마다 이제 대선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 5년마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네. 계속 이제 5년마다 테마주처럼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기왕 투자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재개발 가능성이 높을 만한 곳, 교통이 좋아야 돼요. 저는 어딜 보냐면 지하철을 보거든요. 이 동네가 낙후됐다 하더라도 지하철을 뜯어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하철 값 때문이라도 이 동네를 그냥 바꾸는 게 더 싸요. 그러면 이제 2호선 라인 안쪽으로 봤을 때 2호선 근처 라인 안이라던가 그 근처를 보면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데 대중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약간 색안경을 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교통이 좋아도 사람 살 곳은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자리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아직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지역들도 존재를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라인이 우선은 2호선. 2호선 라인. 2호선이 어디 다녀요? 2호선이 이제 순환선이죠. 이렇게 서울을 빙빙 도는데 보통 2호선 안에 있는 곳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2호선에서도 아직 가격이 좀 덜 오른 자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7호선 라인이 좀 싸요. 예, 집가들이.
그래서 7호선 라인들도 한번 쭉 타고 보시면서 의외로 저평가 지역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3호선이 다니던데. 3호선은 많이 올라요. 3호선 좋죠. 네, 삼송 유료해가지고 굉장히 그럼. 많이 올랐죠. 예. 네 번째 예. 거. 아, 미니 신도시. 예. 아마도 지역 같은 발전 보면은 균형 개발 발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수도권만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된다던가 3기 신도시를 놔주면 지방에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지방에다가 무언가를 던져줘야 되는데 미니 신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도시를 덩그러니 새로 만드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다시 뭐 땅도 크게 수용을 해야 되고 여기 인프라를 다 씌워야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지방의 신도시들에다가 옆에다가 조금 더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신도시들은 주택만 지으면 이 이미 지어놓은 신도시에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좀 저렴한 돈으로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뭐 세종시라던가 이런 데도 보면은 계획지구 안에 근처 지역들에다가 또 미니 신도시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 안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동탄 구간만 하고 있는데 그게 한번 눈으로 보여지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달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장점이 동탄 같은 경우는 1신도시랑 2신도시가 갈라졌거든요. 이 고속도로 때문에 네. 약간 좀 절단된 느낌인데 이게 만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조금 더 파생적인 것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또 약간의 도시들이 있어요. 미니 신도시 될 만한 도시들이. 그런 자리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얘기하는데 3기 신도시 주변으로 미니 신도시가 또 나온다 이런 네. 얘기고. 맞아요. 3기 신도시 투자법은요. 네. GTX랑 겹쳐놓고 보세요. 지도를. 3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이랑 GTX 그 역이 되는 노선들을 딱 보시면은 아 여기구나 하는 데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GTX 노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출퇴근이 빨라야 돼요. 내가 집은 여기 산다 하더라도 출근은 다 서울에서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지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근처에 아까 같이 좀 GTX 역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 예정된 데 옆에다가 또 미니 신도시를 더 붙일 수가 있겠죠. 네. 그 역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GTX A 노선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 이제 한 2년 뒤, 3년 뒤부터 이제 개통이 될 거예요. A 노선이 먼저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시야가 확 뜰 겁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동탄에서 삼성을 20분 만에 가는구나. 이제 그러면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시간적인 거리가 중요하냐로 바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B 노선, C 노선들이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B, C 노선이 3기 신도시랑 연관이 많습니다. 네. 네, 이 노선들을 좀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니 신도시 꼽아주셨고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지방권에서 요새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충청권, 뭐 경상권, 네. 전라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핵심 도시들을 도로 교통망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같은 경우는 뭐 홍성에서 대전, 뭐 세종, 뭐 조치원, 천안 이런 곳들을 철도망으로 두르겠다라는 거거든요. 핵심 그 주제는 뭐냐면 이 핵심 도시들을 30분 안에 돌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럼 메가시티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입지가 되는 자리는 이제 메인 도시가 되겠죠. 더 인구 규모가 크고 더 상업시설이라던가 행정시설이 더 편한 곳이 중심 도시가 될 거고 여기를 가지고 부도심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을 더 원활하게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집값은 부도심이 오를까 중심이 더 오를까 이거냐는 거죠.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인프라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사람 심리상 더 큰 도시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차를 몰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냥 통근하고 말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거기 어디더라 진도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도까지? 진도까지요? 100km 거리를 그냥 출퇴근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 교육적인 것들이라던가 이제 생활편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겠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전에서도 보면은 거기 당진까지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전에서?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이 더 짧아지게 되면은 그 고민했던 사람들이 더 대도시로 넘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봤을 때 주택은 둘 다 오릅니다. 그 지역도 오르고 여기도 올라요. 그런데 상업시설은 중심이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그쪽 지역은 더 죽어요. 교통이 좋아질수록. 음. 그래서 메가시티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가 교통의 핵심이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주거지가 교통이 편한 곳들, 뭐 IC가 옆에 있다라던가 이런 집들이 더 각광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KTX가 쫙 뚫린 다음에요. 예. 천안까지 금방이거든요. 예. 이게 천안이 더 발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천안 분들이 KTX 타고 서울 와가지고 장을 보니까 맞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고 네. 아, 그래서 거기가 진짜요? 썰렁해지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판교도 주말 되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 아니 처음 들어. 네, 그렇게 네, 해요. 네. 가까워진 거야. 예전에 제가 이제 해운대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많이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 군데 제가 다니셨네요. 초봉 뛰면 3장 나와요. 해운대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월세로 사르래요. 월세란 매매로 사래요. 월세가 1,050이었고 매매가가 8,700이었는데 아니 그냥 그 돈이면 한 돈 1,000 더 드리면 살 수 있으니까 사가라는 거예요. 아니 돈 없어요. 그래서 안 샀는데 1년 만에 집주인이 나가달라는 거예요. 해운대 울산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집값이 2배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나 팔아야 되겠다. 나가달라. 그것처럼 이 교통이 뚫리는 순간 집값이 서로 둘 다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내가 지방권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투자로도 유망한 지역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목적이라면 그건 아직도 지방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서울이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알아요. 네. 심지어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경기도 외곽도 많이 올랐다는 걸 알아요. 많이 네. 올랐어요.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네. 외곽까지 오르고 나면 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통 입지가 무난한 입지가 먼저 올라요. 제일 좋은 입지가 먼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점차 좋은 입지가 올라요. 그리고 끝자락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파트에서 빌딩으로 넘어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형으로 넘어가요. 특히 대형, 평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주상복합 오르고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이 올라요. 그게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흘러가는 기본적인 종목의 순번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피스텔까지 다 오르고 나면 한번 빵 터지지 않겠어요? 그 지역은 되게 그냥 천천히 조금씩 오른다라는 거예요. 제 빵 터진다는 의미는 빵 네. 터진 다음에 쭉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떨어지려면 네. 앞에서 얘기했던 그 5가지 지표에서 아, 가장 중요한 공급이 있어줘야 돼요. 공급이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은 지역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은 가격이 출렁거리는데 네. 이 지역은 내린 적이 없어요. 어디예요? 전라도 광주예요. 아, 광주가 안 올랐어요? 아니 안 내린 적이 내렸다. 안 없다고. 내렸어요? 네. 한 번도 출렁거림이 없어요? 네. 어. 그 지역은 올랐다가 보합, 아, 그래요? 올랐다가 보합, 괜찮은데? 올랐다가 보합. 그것도 희한해. 왜 거기만 왜 그래요? 왜냐하면 특정 기간 동안 너무 과하게 공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공급해서 보합으로 가다가 또 공급을 안 해주면 필요하면 올라가고 또, 또 공급을 또 서울처럼 경기도처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다가 또 보합. 그런 지역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도 공급을 많이 하면 무조건 내립니다. 사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할 만한.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미 수도권은 외곽까지 다 올랐어요. 근데 지방을 보면 외곽까지 아직 오르지 않는 곳들은 너무 많아요. 돈은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돈은 사람은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만 정말 서울 거 갖고 싶어 그러지만 돈은 수익률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규제도 많고 많이 올랐고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고 투자 수익률이 300% 나오는데 다 일로 가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제가 맨날 데이터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지방에 있는 걸 딱 샀어. 그럼 거래량이 딱 잡혀요. 그러면 1년 동안 거래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전국에서 그러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랭크 3 딱 뽑아보면 최근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서울에 투자를 안 했어요. 어디다 있어요? 전부 지방입니다. 부동산을 아는 그것들이 사람들은. 데이터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ING 중이고 그
그것들이 내년에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겠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똘똘하고 신축, 입지 좋은 광역시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소도시, 비조정 지역, 조금 못난이, 구축, 적게 오른 거, 저렴한 거, 전세가율 높은 거 이런 것들이 수도권 경기도 외곽이 오른 것처럼 내년도 똑같이 오를 거다. 오를 거다. 자, 이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펼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정말 관심이 가는 요거 네, 좀 선물처럼 어디 한 군데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있죠. 어디요? 이거 너무 뻔히 정해져 있어요. 네. 다 찍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몇 군데 어디예요? 찍어주세요. 근데 광역시를 제외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수도권 제외하고 그 예. 광역시 제외하고. 예. 근데 광역시에서 만약에 하나를 넣으라고 한다면 음. 저는 광주 광역시. 음. 왜냐하면 광주 광역시는 다른 광역시보다 항상 개발 호재도 없고 이슈가 없어서 항상 조금 저렴합니다. 램군의 현실 투자 원칙 네. 해서 또 5가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네. 요 5가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가격이 고평가된 거는 안 삽니다. 안 산다. 첫째가 가격이에요.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 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첫째도 가격만 가격, 봐요? 둘째도 아, 가격, 그래요? 셋째도 가격. 따라오르니까. 강남을 사더라도 2015년도에 사는 건 오케이. 지금 사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매우 어렵죠. 네.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서열화가 돼 있잖아요. 그것들 통계 베이스로 정답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 경기도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 서울이 100이면 경기도는 몇 프로여야 될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한 70, 55%. 55%예요? 그게 적정 수준이에요. 아, 그렇게 차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비슷한 도시끼리도 다 비교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90이어야 되는데 왜 70이지? 가야 된다. 오히려 얘가 지금 저렴하다. 아.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그 내재 가치, 가격, 그걸 1순위로 보죠. 그리고 이제 가격, 네. 내재 가치.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분양을 꼭 봅니다. 근데 미분양을 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좋아해요. 미분양이 없는 지역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언젠가 사라지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미분양이 조금씩 안 사라져요. 수요라는 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 정말 분양이 많다가 싹 사라져요. 한 1년 만에. 그러면 그때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고속터미널 앞에 그 반포에 큰 아파트 있죠. 네. 그게 그때 분양할 때 미분양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분양가가 만약에 10억이었다면 막 7억, 6억 막 이렇게 막 나왔어요. 자이 아파트? 근데 그때 그거 안 샀다고 사람들이. 못 사죠, 사실. 근데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초대박이 나와요. 그렇죠. 그 몇십억이 네. 됐는데. 그때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도 찾아보면 있다 이겁니까? 지금도 최근 1년 동안 미분양이 정말 많다가 신기하게도 딱 최근 1년 만에 얘가 이렇게 감소한 지역이 최소 10군데 이상 있을걸요. 그래요. 자, 미분양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집값 대비 전세가가 얼마인가? 네. 응.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더라고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무조건 좋다? 높으면 무조건 안 좋다? 그런 개념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지방 아파트는 계속 하락해야 되고 강남은 계속 올라야 돼요. 네. 전세가율이 강남이 낮을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아파트를 딱 잡아요. 이 아파트의 20년 동안의 전세가율 평균치를 먼저 찾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과거에 2006년, 2007년 급등했을 때 전세가율이 32% 떨어졌어요. 그만큼 매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던 2015년도에는 70% 이상 올라가요. 지금은 다시 50%거든요. 그만큼 똑같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출렁거려요. 그 사이클에 따라. 그럼 이걸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낮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높을 땐 옛날 같으면 갭 투자가 있으니까.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았던 2015년도 그때
때 사는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높을 때 사야 그렇죠. 되나 보다. 근데- 30%만 있으면 내가 사니까. 근데 아파트 딱 봤는데 이 아파트는 20년 동안 뭐 낮을 때는 88%, 높을 때는 90%, 88%, 90%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고작 2%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아파트예요. 어떤 게 좋은 아파트냐면 전세가율의 등락이 큰 아파트. 왜요? 이게 오를 때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을 수도 있다는 말은 그만큼 수요가 많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라는 소리예요. 근데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전세만 사니까 그렇게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70% 이상 올라가요. 네. 그 친구는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고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도 된다는 거죠.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높은 곳을 선택해라. 네. 그 타이밍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너무 호재만 보고 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 기대. 호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장의 가치를 먼저 봐요. 이를테면 재건축 호재라든지 재개발 호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있지만 뭐 우리 동네에 뭐 대학교 분점이 생긴다. 뭐가 나거나 생겼다. 그럼. 아니면 뭐 고속도로 하나 지나간다거나 네. 그런 작은 호재 하나를 너무 크게 해석하는 아.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호재마다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호재도 있고 그냥 토지에 영향을 주는 호재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아파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 경우는 이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호재는 덤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수익률이에요. 네. 목표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네. 수익률에 너무 집착해요. 돈을 작게 넣고 많이 벌어야지. 근데 그것보다는 좀 적당하게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높은 시세 차익을 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수익률은 사실은 숫자 노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가 되는 분들은 특히나 수익률 쫓지 말고 내가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이 시세 차익 그거를 우선시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투자를 할 때 네. 내가 집을 살 때 네. 사람들은 집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참 깨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어떤 것들이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들일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상식적으로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의 방해.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들. 근데 사실은 제가 집을 고를 때 제가 살던 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동네를 안 떠나려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지방을 살아 이러는데 내가 가보지도 않은 데를 어떻게 가서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서 그냥 투자하고 네. 두는 그러니까 건데. 내가 아는 동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하면 네. 더 무리해서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하고서 내가 그렇게 집 끌어안고 막 힘들게 어? 네. 나 좋은 음식도 먹고 싶은데 그거 갚으려고 네. 굳이 그래야 돼?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도 막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얘기하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거다. 이 한 줄의 명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서울이 오르는데 A 아파트는 오르고 B 아파트는 하락하는 경우는 네. 거의 없어요. 물론 부분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다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서울에서 어떤 걸 사는 게 더 좋을까요를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맞아. 더 올라가는 거 요즘은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기회를 다 놓치거든요. 망설이다. 예. 어차피 서울을 전체를 내가 100%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 그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타이밍이 왔을 때 빨리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아파트가 호재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오른다고 생각하지 서울 지역 전체가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격은 꼭 입지가 좋은 곳만 오르는 게 아니라 꼭 흘러간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개념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제일 좋은 것만 사겠어요. 그것들 다 올라버리면 아무도 투자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자,
2022년 올해 부동산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네. 눈여겨봐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상 이 부분도 그렇죠.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시면서 일종의 약간 기대감도 가지고 있으신 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방향성이 좀 맞을 수는 있는데 어떤 중단기적으로 금리와 집값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반대로 이제 금리가 저금리에서 이제 다시 금리가 상승기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네. 미국도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내려갔으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니까 네. 금리 올라가면 내려가겠네 집값이. 그러니까 기다려야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끌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금리가 부담이 되니까 네. 집 사려던 걸 좀 멈추게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지금 그 영끌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조금 단어의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014년, 15년, 16년 이럴 때는요. 네. 어느 정도로 돈을 빌려줬냐면 집값의 80% 정도 막 빌려줬어요. 맞아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영끌. 집값의 거의 90%? 95%를 다 대출로 해서 집을 샀었거든요. 10억이면 9억이 대출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었죠. 어.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가 안 됩니다. 집값의 뭐 40%, 30%뭐 빌려주는 수준이고 신용대출도 뭐 연봉 수준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네. 왜 영끌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안 빌려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잖아요. 네. 누가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 영끌이라는 단어가 집값의 막 90%를 빌렸다가 아니고 네. 정말 안 빌려줘서 막 다 끌어모았다는 거라 실질적으로 대출이 뭐 한 5, 6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집을 사세요.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힘들긴 하겠지만 집을 뭐 만약에 한 10억짜리를 사셨다? 그럼 현금이 최소 5억 이상 있는 분들이 집을 사는 거라서 그런 분들이 또 버틸 만한 여력은 또 충분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증감률하고 네. 기준 금리 추이를 비교한 표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거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들으면 쉬울 것 같아요. 네, 네네.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이 주황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지수입니다. 가격의 네. 변화. 쫙 올랐네. 네. 그리고 그 파란색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이거든요. 그러면 이 2005년부터 기준금리가 막 급등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저 빨간색 박스. 네. 근데 그 집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제가 그래서 금리 인상, 가격 상승 같이 저렇게 적어놓은 저 부분이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집값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럼 저게 어떤 시절이었냐면 그 노무현 정부 중후반 때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 뭐 상대적으로 좀 호황이어가지고 네. 이 경제가 너무 좀 과열이다. 너무 집값이 막 그때 버블 세븐 막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값 좀 잡고 이래야 되니까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금리가 급락하잖아요. 네. 지금 보면 5%에서 2%대로 네. 툭 떨어져. 몇 달 만에 3%를 낮추거든요. 네. 저 때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서 금융위기 때. 2007년 그때인가? 2007, 8년? 우리나라는 이제 8년, 9년에 8년 갔거든요. 그때 터지면서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 내리면서 막 세계가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갑자기 금리를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네. 안 오르고 떨어지고 보합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지지부진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금리와 이 집값이 무조건 연동되느냐가 좀 애매해지는 꼭 거죠. 그렇지만은 네. 않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돼서 2010년, 11년에는 금리를 다시 올려요. 네. 그래도 집값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2년도부터 15년 사이에는 금리를 낮추는데 집값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또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안 올라가고 오히려 집값이 푹 주저앉는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네. 저 때가 서울의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세곡동, 세곡동, 내곡동 내곡동. 이쪽에 뭐, 분양가를 거의 시세 한 60%대로 새 아파트를 막 20만 채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 그때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강남 산다고 얼마나 재든지. 강남이잖아, 세곡동. 제일 강남 많은데? 맞습니다. 세곡동, 내곡동. 네. 그래서 저 때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진짜 집값의 절반 정도로 막 공급을 하니까
그것도 대규모로 실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분양이.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지 다른 거 사겠어요. 네. 그래서 민간 분양들을 하는데 다 미분양이 나고 막 미분양이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저런 것 한번 다시 생기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또 온다니까. 와? 네,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올 거예요. 정말. 근데 저 때는 또 반대로 네. 너무 미분양이 많이 나니까 네. 거기다 금융위기까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사면 안 된다고. 네. 집을 또 오히려 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우스 푸어. 막 하우스 포 얘기 많이 그때 9시 뉴스에 맞아요, 단골 소재입니다. 맞아요. 하우스 항상 하우스 푸어 얘기 네. 나오고 네. 뭐 누가 뭐 투신 자살했고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막 나오니까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해서 네. 금리가 내려가는데 가격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금리와 집값이 무조건 연동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저게 어디에 연동이 되는 걸까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공급하고 사람들의 그 심리가 더 크거든요. 네. 세곡동에 막 20만 채 지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든 말든 집값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막 파는 거고 그 노무현 정권 때는 마지막에 막 계속 올라가니까 안 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도 막 집을 맞아요. 사러 가고 했던 거죠. 심리야, 심리. 심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그래서 것도 있죠. 지난해 그렇게 오른 거예요. 지난해 몇 프로 올랐어요? 지난해가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이 20% 정도 올랐어요. 20%야? 지난해가 제일 많이 올랐대요. 네. 뭐 전국적으로도 한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2020년도도 올랐는데 거기서 15% 20%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심리가 딱 그거예요. 저는 올라가면은 사고 싶고 내려가면 팔고 싶거든요. 그게 누구나 다 그래요. 딴 사람도 네, 그래요. 그럼요. 네. 못 견디지. 나보고 이상하다며. 아니 근데 주식을 꼭 떨어질 때 주식을 주식 얘기하는 거야. 자,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네. 그 올해 내 집 마련 꿈을 꾸는 분들 네. 네. 글쎄요, 지금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좀 무리를 해가면서 네.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수 없는 분들이 있고 살 수 있는데 기다리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가 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돈 자체가 적으면 사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대출을 안 해주기 네, 때문에 네. 돈이 내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이지만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싶은 최소한의 수준의 집보다 네. 살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열심히 돈 모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충분히 집을 사볼 만도 한데 이거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타이밍을 보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래도 집을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집을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샀다가 좀 더 오르면 그 동네도 이제 못 사거든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를 보던 분들도 한 3, 4년 지나니까 지금은 경기도 외곽으로 가야지 겨우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라는 것.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당장 공급이 2, 3년 안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도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고려해보면 우선은 조금 사놓고 좀 마음에 좀 평화를 좀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다음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사놓으면 집 걱정은 없으니까. 뭐 정 안 되면 거기 들어가면 살면 되니까. 그렇다면 올해 네. 집을 꼭 사야 되나? 그러니까 올해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리냐 사냐?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근데 뭐 대구 시장 같은 데도 지금 공급이 되게 많아가지고 미분양이 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조정받을 수 네.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결국은 지금부터 걔네들은 3, 4년 정도가 또 공급이 많거든요. 그 이후에도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다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 상태에 있는 것들은 한번 해보실 만해요. 네, 뭐 대구시장, 세종시장 거기 공급 많아서 안 되는데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좋은 지역, 뭐 대구의 뭐 수성구라든가 동성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부터 이제 선분양해가지고 입주가 되려면은 한 2025년 하반기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그 정도 시장이 되게 되면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중도금 같은 것들은 이제 대출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이 계약금, 분양가 중에 계약금만 걸고 4년을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나 그 실거주를 당장 하실 분들은 공급이 부족한 거, 요즘엔 데이터가 워낙 잘 나오니까 부족한 지역들, 뭐 대표적으로 서울이라든가 경기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금이라도 사셔도 돼요.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하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조정이라기보다 이제 자기 현금 흐름이 무리하게 돼서 이게 뭐 못 버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없게끔 적당한 선에서 하시면은 전 지금이라도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너무 무리만 하지 않을 경우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면은 네. 그 서울 지역 얘기해 주셨으니까 서울 지역 한번 이렇게 지도 보면서 네. 유망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한번 꼽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는 동대문구를 한번. 동대문? 네, 동대문구로 뭐 말씀드리면. 저기 요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동대문구가. 네. 교통도 편하고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교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네. 이쪽 일대 이제 그 청량리역이 있지 않습니까? 청량리역이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실은 낡은 모습이었지만, 최근 가보게 되면은 뭐 천지개벽했다라는 글쎄요,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정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청량리역에 그 여러 가지 노선이 지나가지만, 계획된 노선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한 10개 노선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통의 이제 집결지와 허브가 되는 건데,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또 인프라가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와 투자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나 용산구나 성동구 이런 쪽에 한강변에 붙은 것들, 이제 우리 마용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경진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서울에서는 이 위쪽에서, 강북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강남 쪽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결국은 중심에 모일수록 가격이 한강이 비싸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보통 이게 2호선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순환선이. 2호선 내에 있는 것들은 뭘 사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네, 그렇게 좋은데 여기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라는 느낌도 받고,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과 실제로 여기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상승 중에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기도 새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농 뉴타운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됐고, 그 위쪽에 청량리 쪽이라든가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65층, 뭐 50층 이런 주상복합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전에 좀 지저분한 모습이 다 전모가 되고 깨끗하게 바뀌면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가격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인가 해서는 막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축되고 있더라고요. 네, 오피스텔도 요즘에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도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행운도 타고 나면서 이쪽에는 오피스텔도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됐는데 거래가 잘 되고 있죠. 저는 이게 서울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나오셔서 네. 당연히 첫 번째로 강남구 딱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아니면은 아니면은 어디 또 뭐 마포? 맞죠. 좋은 데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것이 거의 존재 다 아니까. 아시니까. 상대적으로 네. 더 동대문구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자, 다음 두 번째. 거는 두 번째는 이 영등포구로 가요. 영등포. 네. 영등포 중에서도 이제 여의도 쪽이 아니고 여의도 좋은 것도 다 아시니까 네. 그쪽 말고 영등포 역사 부근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행정구역명으로는 물레동이 되거든요. 그쪽 위주가 이제 좋아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영등포구 하게 되면은 이제 노선이 뭐가 지나가냐면 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 5호선이 지나갑니다. 1호선도 지나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9호선 라인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5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호선이 있는데, 1, 5, 9 노선 중에서는 이제 9호선과 5호선이 활용도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가격이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1호선 주변은 굉장히 지금도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구로구나 금천구나 구로공단이나 구로 가산 쪽에 있는 것이 가산 쥐벨리나 구로 디지털 단지로 변모한 것과 달리 이 영등포구 쪽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오래된 공장, 물뚝 공장 같들이 여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이제 개발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개발 계획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변모될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잠재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 좋아진 데는 비싸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영등포구. 네. 그 일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쪽 용산구서부터 영등포구, 그 다음에 이제 구로, 그 다음에 인부천 라인으로 해서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발전 축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아직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을 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예. 좋다는 판단이에요. 영등포. 네. 영등포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 개발될 게 많습니다. 참, 세 번째 한 세 곳은 번째는 뭐 양천구 쪽으로 가볼게요. 목동. 맞습니다. 네. 네, 목동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지역이긴 한데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아,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가격은 비쌉니다. 굉장히 많이 좀 올랐던데요. 비싸요.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재건축 대상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군이 굉장히 유명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구는 뭐 거의 강남, 그렇죠. 그래서 대치동이랑 강남을 비교되겠네요. 제외하고는 뭐 네. 2등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영등포 쪽이나 이런 데 거주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가깝지만 좀 낡았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목동 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이제 목동이 장점이라고 하면 재건축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되는 것들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네. 큽니다. 아. 네, 모여 있다라는 거죠. 네. 목동과 이제 노원구가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원구보다 아무래도 이쪽이 훨씬 더 가격 상승은 크겠죠. 가격 네. 자체가 비싼 동네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지 아파트 하나가 올라가는 것보다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게 되면은 가격이 왕창 오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보통 우리가 한 4년 전만 해도 4, 5년 전만 해도라도 2017년도쯤 기억해요. 제가 거래해드렸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6억이 채 안 됐습니다. 5억대였는데 지금은 그게 한 15억까지 올라갔고 네. 새 아파트는 18억에서 20억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렇게 변모했던 것들은 이쪽 일대에도 굉장히 낡은 주공 아파트들이 있다가 전부 다 되게 되면서 한 2만 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동 가게 되면 여기가 서울이 맞나? 약간 시골 동네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가보게 되면 완전히 뭐 강남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시각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보통 가격이 이 박스권을 탈출한다 그러죠. 너희는 뭐 동네 보니까 이 정도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확 탈출하는 것처럼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학군도 워낙에 강세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목동도 지금 금액에서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네. 여기에 뭐 주거의 편의성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그 교통. 1호선, 9호선 막 이런 거 그쵸? 그다음에 뭐 지하철역 학군. 같은 거. 예. 뭘 가장 먼저 보세요? 저는 일단 직접적으로 개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뜻은 그 뭐냐면 자체가 개발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우리 주변이 좋아지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이 굉장히 낡았어요. 우리 집 뭐 빌라야. 그럼 지하철역이 들어서도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네가 조금 소위 말해서 좋지 않아도 우리 집이 새 거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표현으로는 주변에 개발되는 거 간접적인 개발보다는 내가 직접 개발되는 직접적인 개발이 일단 1순위가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으로 둘 건 서울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먼저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외곽의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서울하고 굉장히 먼 지역에 있으면서도 새 아파트를 지으니까 15억 가까이 갑니다. 15억, 16억까지 갑니다. 광교는 20억도 막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동구라든가 우리가 좋은 지역들, 마포구라든가 이런 구축 아파트, 한 20년차, 15년차 된 네. 아파트는 아직 13억, 14억에서 언저리에 있거든요. 아무리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서울의 가격을 경기도가 감히 넘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신축이라고 하게 되면, 새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은 가뿐하게 가격을 넘는 현상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축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뭐 지금 신축 사게 되면 너무 비싸니 미래의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의 여력이 있는 동네를 네. 지금 들어가서 선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동네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강북 쪽에 많은 그러니까 아까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게 그런 데고 예. 몇 개만 더 알려주세요. 기왕 노원구 쪽도 많고요. 주공 아, 아파트가 노원. 몰려있는데 노원구 쪽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 쪽에 등촌 주공 라인도 좀 있고요. 이쪽이 거기는 좀 한강변인데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일단 가치가 높죠. 네. 노원구, 강서구. 맞아. 여기 강서구 이쪽이 한강변인데 오래된 데가 있어요. 저희 있는 마곡 이쪽 주변이죠. 이쪽도 많죠. 네. 여기 많이 올랐어요. 마곡. 많이 올랐죠. 네. 뭐 안 오른 데가 없을 정도로 올랐는데. 근데 사실은 그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직장 근처 뭐 일터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건 일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 쪽이라든가 네. 여의도라든가 도심권에 있는 것들이 비싸죠. 네,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 비싼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통은 이렇게 쭉 강남을 지나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기를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역세권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거를 표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하철역은 정말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경춘선에 무슨 역, 그 바로 10초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좋은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초초초 역세권이지만. 평춘선으로 직장 다니는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직장을 지나가는 라인, 결국은 직장을 빨리 가느냐가 포커스가 되고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지 그냥 역 가깝네, 좋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경춘선은 사실 마음 비우러 가는 그렇죠, 그렇죠. 놀러 가는 거고 이제 그런 거지. 데이트하러 가고 이런 거. 그런 질문을 제가 직접 받은 적이 네. 있거든요. 네. 여기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런 역에 바로 앞에 있는 게 있는데 사도 되느냐, 역세권인데 예, 그 말씀을 제가 딱 드리면서 이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갖고 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봤더니 이 아파트들이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약간 주춤하고 거래가 절벽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빌라? 네. 또 오피스텔?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옮겨가고 그렇다니, 있다고 예. 그러는데 네. 지금 현상은 어때요? 되게 많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건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그거라도 사자. 아파텔이라고도 하고 그런 현상 많이 보이고 빌라는 특히 서울 쪽에서 많이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서울시에서 이제 현재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걸 하면서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돼서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께 개발이 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됐다 하게 되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런 빌라 같은 것들은 지금 부동산 아파트 전세 끼고 사더라도 한 6, 7억 최소한 필요합니다. 서울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은 한 1억 내외 정도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입해보고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면은 많이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가 되던 안 되던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일단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이 또 생겨요. 네. 그래서 조심할 필요도 있고 물론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되면은 되는데 가격만 올려놓고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지역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 위주로. 네.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시그널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풀고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풀면 우리 교양 그래서 세 가지가 좋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할 때 봐야 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좀 봤으면 싶은 지표가 바로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가셔서 미분양이라고 정말 쉬워요. 그냥 미분양만 딱 치시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들 광고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 그러네요. 이게 전국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같은 경우에 시도를 이렇게 간다든가. 예, 그러면 경남이 아직 좀 많은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구도 어우야 인구가 적잖아요. 대구 인구가 부산보다 훨씬 적은데 대구가 숫자가 꽤 경기도 1000만 숫자만큼.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전국 단위로 엄청나게 좋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집을 좀 많이 지은 동네들은 미분양이 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가면 또 밑에 통계청 코시스라는 통계 정보도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더 좋지만 아까 방금 제가 잠깐 했던 월별 이것만 딱 봐도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작년 2021년에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이렇게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저도 그 때문에 집값이 작년만큼 오를 거라고는 안 보지만 이 미분양이 계속 줄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쉽게 안정되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새 집이 너무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요 미분양 통계만큼 또 더 중요한 통계를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거용 주택 착공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 나라 지표라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구글에 바로. 네, 그래서 건축 허가 및 착공 현황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프에 가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 허가라든가 착공 이런 것들이 항상 보면 연말에 좀 많아요.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조금 내려가시면 건축 착공 현황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밑에 드디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요거죠. 집, 주거용. 네. 네, 주거용 착공이라는 것을 이제 통계를 쭉 보시면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9월 쭉 가는데 어때요? 분명히 여기 숫자보다 여기 숫자가 늘어요, 줄어요? 좀 줄죠. 줄어요. 줄거나 또 연말에는 원래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집이
지어지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미미하다. 미미하거나 그냥 안정적인 수준. 그러니까 요거를 또 엑셀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운받아서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사이트만 딱 보시더라도 야,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통계를 갖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잘 제공해 주는구나 싶어서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표를 3개 보죠. 첫 번째가 뭐였다? 미분양. 미분양. 두 번째가 신규 주택 착공, 주거용 주택 착공. 자, 세 번째가 주택 구입 부담. 부담 이게 지수. 뭐냐면 나의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거지. 어렵겠죠, 그죠? 네. 예, 그게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부담스럽다 이렇게. 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지금 별게 다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진짜 너무 높다.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다. 못 견디게 부담스럽네. 이거. 또 이 지표가 좋은 게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뭐 여러 가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걸 다 일일이 데이터를 그 금리 여기 보이시죠? 가계 네. 소득, 대출 금리 이런 걸 다 집계해서 집값 대비해서 현재 가계가 부담하는 금리 수준이라든가 가계가 가지고 있는 월별 소득을 다 지역별로 평균을 해가지고 계산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역사상 최고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작년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질문하면 저는 기대를 좀 하는 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나 두 채 있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두 양당 후보님들 모두 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 중과를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놨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가 좀 있다라면 그때 한번 좀 두 채 갖고 계시면 한 채 팔던가 두 채 팔아서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내가 저기 되게 힘들게 뭐 이건 비유예요. 어떤 지방 도시에 집을 하나 사놨는데 야 이게 2배 올랐어. 어떡할까? 그러면 더 나은 입지로 갈아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치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래들은 얼마든지 올해 장이 좋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없던 사람이 지금까지 안 사던 분이 갑자기 사겠다. 또 나 저축한 돈이 이제 됐어. 이렇게 하면 뭐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무리를 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여기서 더 올랐겠죠. 네. 올해는 지금 이 정도 그렇죠. 됐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기서 그냥 사세요라는 말은 이제는 작년이 한 이 정도였으니까 사라고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좀 많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난해 초에 3, 4월에 그 영끌해서 집산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위너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팔아도 네. 그 일반 과세 해당자들은 양도세가 또 그렇게 아주 많이 세진 않거든요. 일반 과세. 예, 중과는 산지 1년 안 돼서 팔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아깝죠. 그런데 제 말씀은 이제 그분들은 이자를 변동금리 대출 받으셨으면 되게 힘들 거예요. 네. 그러나 평가 차익이 꽤 많이 나셨을 테니까 뭐 그렇게 정 힘들면 사실 그 세금이라는 게 한 집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세금이 아주 그렇게 우리나라 세금이 그렇게 세지 않고 또 12억까지 아시는 것처럼 감면 혜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과하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수익 난 거 실현하고 파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제 생각에는 기존에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잘 팔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갈아탈까를 고민하는 시기라면 못 산 분들 입장에서 올해도 참 답답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제도적인 혜택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세금 감면 혜택 받기 위해 나오는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나온다면 그때는 또 뭐 실수요자들 입장이라면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지금 강보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보합 내지는 약세로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금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7, 2.5 정도가 네. 주택 구입할 때 평균적으로 가계가 부담하던 금리였는데 이거 괜찮았어요? 지금 3%니까 맞아요. 여기서 한 0.5% 올랐죠. 근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4% 되고 5% 된다. 그렇죠. 그러면 부담스럽겠죠. 네. 더 부담스럽겠죠. 네. 그건 맞는 말씀이죠. 다만 아직은 그냥 뭐
한국은행이 금리 3번 올렸지만 시장 금리라는 게 원래 따라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또 역사상 최저금리 레벨이었던 2.5% 레벨에서 올라온 거라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부담이 가격에 의해서 생겼지 금리는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막 예를 들어서 한 해 1%, 2%씩 오른다. 그러면 진짜 문제되는 가구들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아파트를 결국은 사야 되잖아요. 집을. 예, 예. 언제 집을 언제 사야 되는지 또 집을 사면서 우리가 그 재산의 가치도 있어야 돼요. 꼭 살려고 그러는 게 예, 자꾸 오르고 좀 올라줘야지. 뭐 영향을 받으니까 돈도 함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일부러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오늘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정리해 주시려고요? 가장 중요한 결론 맺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늘 우리가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는 뭐 주식하고 다릅니다. 네. 뭐 샀다가 팔았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장기 계획을 가져라. 그리고 조금 두 번째는 삼박자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이클은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할까?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원칙만 지켜도 크게 빗나가지 않아요. 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시기 선택, 살 때인가 팔 때, 물론 가장 낮을 때 사야 너무 되겠죠.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 3가지만 선행 지표만 지키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이 시차가 1, 2분기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가 터질 때, 이 주식도 마찬가지 선행 지표예요. 이게 한 2분기 정도 선행해요. 그러니까 한두 달이 아니고 시간을 충분히 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 변동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거래량이 줄었나 안 줄었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면 전세값이 내리다가 어느 날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후쯤에서 2분기 연속 오르면 아 이러다가 매매 가격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사인으로 땅값이 또 꾸준히 오르잖아요. 그러면 땅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아는데 한 10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몇 천만 원 매덕을 벌 수 있고 또 이게 안 되면 또 제가 언제까지 활동할지 모르지만 뭐 제가 언론에 쓴다든지 또 뭐 살집 팔집이라든지 이런 것 좀 참고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에요. 오늘 또 서울 지역이 우선 가장 중심으로 보라. 네. 그리고 도심과 외곽과 교외 지역, 도심부터 늘 오른다는 것. 그다음에 도심이 오르고 나면 아까 우리가 6군데 살펴봤잖아요. 이곳이 오르면 그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것도 법칙이에요. 네. 의심할 필요 없어요. 광화문이 오르면 마포 오릅니다. 네. 여의도 오르면 마포 오른다고 봐야지 오를까 내릴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쓸모없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네, 이런 부분 지역 선택을 잘해라. 세 번째는 상품 선택인데 오늘 여기까지 주거도 자산이고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성장 지역을 선택해야 돼요.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상업 인프라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이제 행정 계획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도시의 성장은 국가가 하거든요. 개인이 할 수가. 이번에 용산 같은 데 만약에 청와대가 이전한다면 이 부분도 행정 계획인 거예요. 개인이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역의 활성화와 그 부동산 가격 이게 중요하잖아요. 변동. 여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성장 지역인지 아닌지를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4가지. 청와대가 옮겨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지금 공원화가 빨라질 것 같지 않아요? 민족공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센트럴 파크에 미국에 버금가는 공원이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안 갈 거야. 청와대가 싫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되네요. 또 남성까지 연결이 되고 이게 한강하고 연결이 돼요. 거긴 또 개발이 빨라지겠네. 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데 굳이 그곳이 안 좋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보고 선택하시라. 그리고 이제 개별 부동산은 아무래도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니까 대지 지분이 넓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보면 알죠. 건물의 가치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 지분을 잘 보아라. 그리고 이 지역의 새로운 교통망이나 재정비, 오늘 재건축 재개발을 재정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또 정부에서 이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은가
이런 걸 보고 선택한다면 이왕이면 재건축 재개발이 빠른 것이 좋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본다면 삼박자를 잘 맞춘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산적 의사결정에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오, 감사합니다.